안녕하세요. 소방안전 관리자 학습 멘토 챕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소방학 개론 2탄이고요. 챕스랜드 소방안전 관리자 2급 찐정리 문신 이론서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간단한 증기 비중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증기 비중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증기, 특히 불이 붙을 위험성이 있는 어떤 가연성 증기의 비중을 이야기할 때 얘는 무거운가? 가벼운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기를 1이라는 기준치로 두고서 이 1보다 비중이 크면 무겁고 1보다 작으면 가벼운 것으로 이해하는 게 바로 이 증기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가스 관련한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나올 건데요. 어떤 A라는 가스의 비중이 2배요. 그러면 얘는 기준인 공기 1보다 크니까 얘는 무게가 더 나가서 무겁겠구나. 그러면 바닥 쪽으로 가라앉겠네. 또는 어떤 B라는 가스의 비중이 0.6이다. 그러면 얘는 1보다 덜 나가니까 가벼워서 위로 둥둥 뜨겠구나.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증기 비중이라는 건 공기를 1로 두었을 때의 비교 수치라고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화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화재라는 건 사람이 의도치 않게 뭔가 갑자기 벼락이 쳐서 불이 붙었다거나 아니면 또는 누군가가 고의로 방화를 저지르는 등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거나 또는 누군가의 고의로 발생된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진압할 필요가 있는 것을 화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화재가 무엇에 의해서 비롯되었는지에 따라 그 화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분류별로 화재의 종류별로 잘 듣는 효과가 있는 소화 약제나 또 소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게 될 텐데요. 다음 페이지 화재의 분류 및 소화 방법 보시면 화재를 A, B, C, D 그리고 K급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화재의 분류와 소화 방법은 앞으로 설비 파트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적용하게 될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또 그만큼 익숙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 쳐주시고 가장 먼저 A급 일반 화재부터 차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일반적인 화재의 형태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들이 가연물이 돼서 발생하는 화재라서 일반 화재라고 부르고 알파벳 순서도 가장 첫 번째 순서인 A를 붙여서 A급 화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옷, 종이, 고무, 솜 이런 것부터 나무, 가구 같은 것들 있죠. 이런 우리 주변에서 널리고 널린 이런 일상적인 것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건수도 월등히 높아서 보통 화재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일반 화재, A급 화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구나 종이 이런 게 타고 나면 반드시 잿더미가 남죠. 이렇게 연소 후에 재가 남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얘네들을 불을 끄려면 다량의 물이나 수용액, 이것도 물 숫자를 쓰는 거니까 결국은 얘도 물 같은 이런 소화약제를 냅다 뿌려서 냉각 소화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불 끄는 장면 생각해보면 살수차나 소방차로 물을 쫙 뿌리는 장면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A급 일반 화재는 물을 뿌려서 냉각 소화하는데 타고 나면 재를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B급은 유류 화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석유 같은 기름 생각하시면 좋은데 뭐 휘발유나 신나, 신어 같은 거 이런 것들에서 불이 붙는 게 유류 화재예요. 그래서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불이 쉽게 붙고 잘 타는 그런 액체들 이게 보통 기름이 그렇죠. 그리고 또는 뭐 알코올 이런 것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걸 B급 유류 화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름 같은 건 타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뭐가 없죠. 연소 후에 재가 남지 않는 게 큰 특징이고요. 이런 기름은 물이랑 섞이질 않으니까 물을 뿌려버리면 기름이 물에 안 섞이고 오히려 사방팔방 튀면서 화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포소화약제라는 게 있어요. 하얀 거품 같은 그런 포로 덮어버려서 외부에서 더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도록 질식 소화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B급 유류 화재는 포를 덮어서 질식 소화한다. 그 다음 전기 화재를 C급 화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전기는 컴퓨터 C급 화재 이렇게 떠올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C급 화재는 전기가 통하고 있는 통전 중인 전기 기기에서 화재가 비롯되는 걸 말하는데 조금 구분해서 볼 만한 게 불을 붙일 때 썼던 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라고 해서 전기 화재로 보는 게 아니라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기 기구에서 불이 났다고 전기 화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통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하필 위에 있던 전선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그 기름통 위로 떨어지면서 불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기름통에서 불이 난 거니까 유류 화재지. 그 전기 에너지 때문에 불이 났다고 전기 화재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무슨 컴퓨터 같은 것들,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기 기구에서 불이 나는 걸 C급 전기 화재로 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전기가 통하고 있을 때 물 뿌리면 감전돼서 전기 통닭구이 되겠죠. 그래서 물을 뿌리는 건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스 약재를 살포해서 질식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전기기구 같은 거 대부분은 비싸잖아요. 그리고 특히 컴퓨터 안에는 막 데이터도 많고 그런데 그 전기 기구가 가득한 곳에다가 축축한 물 같은 거 막 뿌려버리면 불이 꺼지고 나서도 전부 다 배려서 다 못 쓰게 되겠죠. 그래서 불활성 기체 같은 주로 이산화탄소 이런 가스를 살포해서 그러면 얘네가 산소 농도를 희석시키고 이러면서 질식 소화를 해서 소화가 된 다음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니까 불이 났던 그 부분만 불이 다 꺼지고 나면 옆에 있던 다른 것들은 다시 살려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 화재, 전기 화재인 C급 화재는 가스 소화약제를 사용해서 질식 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예요. 금속은 뭘로 외우는 게 좋을까요? 금 덩어리라고 해서 D급은 금속 이렇게 외워볼까요? 이런 D급 금속 화재는 칼륨, 나트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같은 이런 가연성 금속이 가연물이 돼서 발생하는 화재를 의미하는데요. 앞서 가연물질의 구비 조건 얘기할 때 비표 면적은 커야 된다. 조각조각 내서 흩뿌렸을 때 차지하는 그 비표 면적이 커지니까 더 불이 잘 붙는다고 하면서 이런 금속류는 덩어리인 괴상 상태일 때보다 가루 같은 분말 형태일 때 불이 더 쉽게 붙고 가연성이 증가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이런 금속류는 물이랑 만나면 강한 수소를 발생시키는데요. 왜 우리가 수소폭탄 이런 얘기 많이 하듯이 이 수소로 인한 폭발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금속류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공장 같은 곳은 장마철 빗물이나 수분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금속 화재에서는 물계통의 수계 소화 약제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수계는 사용하면 안 되고 대신 이런 금속 화재에 쓸 수 있는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 약제나 또는 마른 모래, 건조사 이런 것들로 그 표면을 덮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포소화 약제나 또 이런 마른 모래 같은 걸로 그 표면을 덮어서 소화하는 방식을 우리가 질식 소화라고 하는데요.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연소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일정 수준 이상은 있어줘야 했죠.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약재 등을 이용해서 그 표면을 덮어버리면 산소가 닿을 수 없게 되고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니까 불이 붙지 않고 사그라드는 이런 방식을 질식소화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K급 화재는 키친, 주방 화재를 K급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주방이라는 장소에서 불이 났다기보다는 주로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나 동식물성 기름을 다루는 조리기구 뭐 이런 데서 불이 나는 걸 K급 주방 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연소물의 표면, 불이 나고 있는 그 물질의 표면을 차단하는 비노화 작용이랑 식용유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떨어뜨리는 냉각 소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니까 왜 우리가 치킨 먹고 손에 기름이 막 묻었을 때 비누칠을 해가지고 씻으면 뽀독뽀독하게 잘 씻겨지는 것처럼 이 식용유 같은 주방 기름이 달라붙은 게 좀 잘 씻겨지도록 비누화 작용도 해야 하고 그런 동시에 얘가 계속 뜨거운 상태면 계속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이 발화점 밑으로 냉각시키는 걸 같이 해서 더 이상 불이 붙지 않도록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ABC급 화재, 그러면 일반, 유류, 전기 화재를 묶어서 ABC급이라고 하지. 그리고 D급, 그러면 D는 금속이니까 물 쓰면 안 되고 마른 모래 같은 거 사용해야 하지. 이렇게 바로바로 연상되실 수 있도록 각 화재의 분류와 특징들을 정확히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다음에 나와 있는 소화 방법도 간단한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같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연소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봤었죠. 연소를 꽉 잡고 있던 3대장, 가연성 물질, 산소, 점화 에너지가 있었고 그 혼란한 틈에서 불안정하고 과도기적인 물질로 나뉘어서 활성화된 라디칼이 주변 애들을 막 때리고 다니면서 자기 군단을 만들었던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신흥 강자까지 합쳐서 연소의 4요소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볼 건 뭐냐면 이 4요소, 자꾸 불을 내려는 이 각각의 4요소 행님들을 전담 마크해서 불을 꺼트릴 수 있는 소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연물, 가연성 물질을 전담 마크해서 소화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제거 소화라고 합니다. 가연물질이 불에 탈 수 있는 어떤 물질, 불이 붙는 본거지 같은 거죠. 얘가 몸통이니까 그럼 아예 불을 못 붙이게 이 몸뚱이를 치워버리겠다는 거죠. 제거해버리겠다. 그래서 아래쪽 예시를 보시면 가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공간 안에 가스가 계속 흘러나와서 새고 있으면 거기에 불이 계속 붙을 테니까 그 가스 밸브를 잠궈서 더 이상 태워먹을 수 있는 가스가 없어지도록 가스를 제거하는 게 제거소화 사례에 해당하고요. 또는 산불이 났을 때 바람이 불면서 불이 계속 뻗어나갈 테니까 그 진행 방향에 있는 나무들을 미리 다 베어서 없애버리는 거. 이것도 가연물을 제거하는 제거소화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불이 난 그 대상물을 파괴해버리는 거. 또는 촛불을 입으로 후 불어서 순간적으로 증기를 날려버리는 거. 이런 것도 다 가연물질을 없애고 격리시켜버리는 제거 소화에 해당하겠습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이런 거 좀 극단적이죠? 뭐 대상물을 막 파괴해버리고 나무를 다 밀어버리고 가스 화재도 이미 난 곳에 들어가서 밸브를 잠그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제거 소화 방식이 자주 쓰이는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산소. 우리 이전 시간에 일반적으로 불이 붙으려면 산소가 15%는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떨어지면 산소가 없어서 불이 안 난다고 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이 공기 중에도 산소가 보통 20% 이상은 있으니까 그냥 그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어도 불이 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약재로 덮어버리면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차단되니까 이렇게 소화하는 방식을 산소가 부족한 상태, 질식 소화라고 좀 후덜덜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산소의 농도를 한계치보다 낮게 억제, 제한을 하거나 또는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질식소화라고 한다. 그럼 이러한 질식소화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냐면 불연성 기체, 불이 안 붙는 주로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불연성 기체를 막 밀어 넣어서 산소가 힘을 못 쓰게 차단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아까 우리가 봤던 불연성 포라고 해서 이런 거품 같은 액상 형태의 약재를 사용해서 표면을 덮어서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 그 외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불이 안 붙는 성질의 담요나 모포 같은 거라던가 또는 모래처럼 불연성 고체로 덮어서 산소를 차단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질식 소화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산소의 농도를 15% 이하로 억제해서 소화를 했다거나 또는 어떤 불연성 포나 고체로 덮어서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껐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산소를 제어하는 질식 소화 방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특징을 잡아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산소에 적용하는 질식 소화 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점화 에너지에 작용하는 소화 방식이 냉각 소화인데요. 냉각이라는 말에서 바로 연상이 되시겠지만 차갑게 식혀버리는 게 냉각 소화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화 에너지, 점화원이라고 부르는 애는 가연물이랑 산소가 먼저 만나서 우리는 불 붙을 준비 됐어 이러고 있을 때 뚜둥 하고 나타나서 힘을 얹어주는 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점화 에너지라는 건 처음에 불을 붙일 때 쓰는 애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냉각 소화는 그렇게 불이 붙은 다음에 계속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열 에너지를 빼앗아서 식혀버리는 게 냉각 소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열을 빼앗는 건 누굴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물입니다. 이렇게 물을 시원하게 뿌려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화 방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주수 소화 방식이 대표적인 냉각 소화 방법에 해당하고요. 또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에 의한 냉각 작용 이렇게도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설비에서도 또 보겠지만 이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는 잘못하면 동상의 위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차가운 고압의 설비라서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약제는 이렇게 열 에너지에 작용하면 그 열을 빼앗아서 식혀버리는 냉각 효과도 있고요. 또 아까 본 것처럼 산소 농도에 작용하면 질식 효과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주수소화나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를 사용해서 어떤 연소 중인 애들의 그 열 에너지, 그 열을 빼앗아서 불이 더 이상 붙지 않을 정도의 온도로 착화 온도 밑으로 온도를 식혀버리는 것이 이 냉각 소화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연소의 3요소인 가연물, 산소, 점화원, 점화 에너지원이죠. 그 열 에너지원을 전담 마크해서 소화하는 방법으로 제거 소화, 질식 소화, 냉각 소화까지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요소인 연쇄 반응에 작용하는 소화 방법이 또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저번 영상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너무 쉽겠죠? 이 연쇄 반응은 허세가 있어서 퍼포먼스를 크게 하는 화염 연소를 주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원흉이었던 싸움꾼 라디칼을 흡착해서 없애버리는 억제 소화가 이 연쇄 반응의 효과적인 방법이고, 대신 반대로 이 연쇄 반응은 참여하지 않는 3요소 노장들로만 이루어진 무염연소, 화염을 내지 않는 무염연소 또는 표면연소, 자결연소에서는 이 억제 소화가 효과가 없다는 것까지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억제 소화에 쓰이는 소화약제가 뭐냐면 할론 또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인데요. 얘네를 묶어서 할온류라고 부르고요. 할온류 외에도 분말 소화약제도 이러한 억제 소화에 쓰이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3요소를 전담 마크하는 제거, 질식, 냉각 소화는 막 가연물 자체를 베어서 없애버리거나 또는 물이나 이산화탄소를 막 때려 붓고 밀어 넣는 이런 물리적으로 뚝까 패는 물리적 소화 방식에 해당하지만 이 할론, 할로겐 화합물 약제나 또는 분말 소화 약제를 사용해서 연소의 4요소인 연쇄 반응에 작용하는 이 억제 소화 방식은 화학적 소화 방식에 해당합니다. 막 이 할론, 할로겐 화합물 이 이름부터가 화학적인 냄새가 나죠. 이런 애들은 막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라디칼을 흡착해서 제거하는 화학적 소화 방식이라는 것도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이러한 소화할 때 쓰는 소화 약제들의 종류별로 어떤 소화 효과를 내는지 볼 텐데요. 첫 번째 물 뿌리는 주스 소화는 아까 어디서 봤었죠? 냉각 소화 얘기할 때 물대포 쏘는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역시나 물 소화 약제는 냉각 소화, 차갑게 식히는 작용도 하고요. 또한 질식 효과도 있대요. 물이 어떻게 질식 효과도 내냐면요. 물을 막 뿌리면 주변에 수증기가 엄청 발생하겠죠. 그럼 그 수증기가 일종의 막을 형성해서 산소 농도에 변화를 주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이 연소가 일어나려면 연소 범위라는 일정한 농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대포를 계속 쏘면 수증기가 막 생기면서 이러한 농도를 흐트러뜨리고 수분 막을 형성해서 산소를 차단하는 일종의 질식 소화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물 소화 약제는 냉각과 질식 효과를 둘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포소화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거품이 잔뜩 낀 액체 같은 걸 뿌리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주로 질식 효과를 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 거품, 포가 뽀글뽀글 막을 형성해서 질식 효과를 내 가지고 산소를 차단해서 불이 더 이상 안 커지게 막으면 점점 그 불길이 사그라들면서 온도도 점점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거품 액체가 증발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덮어놨던 그 뜨거운 물질의 열을 막 뺏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소화약제 역시도 냉각과 질식 효과를 모두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3번 분말 소화약제랑 5번의 할론 소화약제는 좀 전에 어디서 봤죠? 억제 소화에서도 얘기했었죠. 얘네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억제 효과를 내는데요. 이 억제 효과를 다른 말로는 부촉매 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촉매라고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빠르게 촉진시키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이 억제 소화가 라디칼이 막 정신 못 차리고 활성화되려고 할 때 이런 할온류나 분말 소화약제가 라디칼을 흡착해서 제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막 활성화되면서 반응하려던 걸 못하게 느려지게 만드는 거니까 촉진시킨다는 뜻의 촉매에 반대되는 부촉매 작용을 해서 그 반응을 느려지게 못하게 억제시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할온류나 분말 소화약제는 억제, 부촉매 작용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둘 다 질식 효과를 내는 게 결국은 이런 소화 약제를 쫙 뿌리면 결국은 그 공간 안에 있는 산소 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이 연소 범위의 농도가 달라지면서 불이 꺼지는 이러한 질식 효과는 다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5가지의 모든 소화 약제가 이 질식 작용은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산소 농도, 연소 범위의 농도를 변화시켜서 질식 소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할론 소화 약제는 차갑게 식혀버리는 냉각 효과도 낼 수 있는데, 다만 분말 소화 약제는 이러한 냉각 효과는 없다는 거. 이 2가지의 차이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 4번의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는 아까도 얘기했었죠. 역시나 질식 효과도 내면서 또 이산화탄소 자체가 엄청 차가워서 동상의 위험까지 있는 그런 고압의 가스이기 때문에 냉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소화 약제의 종류별 특징은 각각의 물질의 성격을 알면 모두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연소 생성물 및 연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연소 생성물.
불이 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독가스라던가 연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그중에서도 일부인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비교해 볼 텐데요. 우선 CO라고 표기하는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무취의 가스로 일산화탄소 자체가 사람을 질식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생성물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불이 나서 일산화탄소가 주변에 막 퍼지면 얘가 색도 없고 맛도 없고 향도 없으니까 내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고 있는지 알기도 어려운데, 특히나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악질적인 게 포스겐이라고 하는 유독성 가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얘가 또 체내에 들어가면 헤모글로빈에 올라타 가지고 산소의 운반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사람이 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포스겐을 만들고 질식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생성물이고요. 이거랑 비교해서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는요. 얘도 무색 무미의 기체지만 사실 이산화탄소 자체는 우리가 이미 숨쉴 때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니까 이 자체가 막 독성이 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자체는 독성이 거의 없지만 우리가 주변에 퍼져 있던 이산화탄소를 한 번에 많이 먹어버리면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숨을 막 가쁘게 쉬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에 퍼져 있던 먼지라던가 유해가스 같은 걸 같이 자꾸 막 들이마시게 돼서 그것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는 게 이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그 자체가 포스겐도 만들어내고 산소 운반 기능을 떨어뜨려서 질식할 수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그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숨을 막 가쁘게 몰아쉬게 만들어서 다른 안 좋은 걸 더 들이먹게 하니까 그래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이 차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불길 자체도 위험하지만 이 연기에 의한 부수적인 피해들도 정말 크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가 뭔지는 다 알지만 개념적으로 풀어보자면, 건물 안에서 가연물이 타면서 연소가 점점 커지다 보면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막 태워먹게 되고, 그러면 주변 산소들도 막 끌어다 쓰다 보니까 산소 공급도 불안전하고 불충분해지면서 밀입자들이 모여 연기가 생겨나고, 그 연기에 먼지나 재 같은 것들도 섞이면서 연기가 주로 검은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또 아래쪽 연기의 유동 및 확산 속도가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문제로 곧잘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연기가 왜 위험한지, 인체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부터 보시면, 우선 앞이 잘 안 보이게 시야를 뿌옇게 만들죠. 그래서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피난이나 소화 활동을 저해하는 방해 요소가 되겠고요. 또 그러면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고 막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숨도 못 쉬겠고 이러니까 정신적인 긴장이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돼서 2차적인 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도 연기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기에는 일산화탄소나 포스겐 같은 유독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기를 들이마셨을 때 그러한 유독 물질에 의해서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고요. 마지막 내용은, 이게 예전에는 불이 잘 안 붙도록 방염 처리를 한 어떤 물질이 화재 시에 오히려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많이 강화되어서 이제는 방염 또는 난연 처리된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연소 자체는 억제해줄 수 있는데, 다만 현재 건물들은 대부분 단열재라던가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자재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내부에 다른 가연물들이 많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안에 고여서 막 타면서 그을음이 계속 발생하고, 그로 인해 유독가스나 연기 입자를 다량으로 발생시킨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현대의 건물 화재는 방염이나 난연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연소 현상 자체가 확대되는 것은 억제해주지만 다량의 연기나 유독가스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런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아래쪽 연기의 유동 및 확산 속도를 보시면 이 연기가 흘러가는, 이동하는 방향이나 공간에 따라서 확산되는 속도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선 연기가 그냥 복도를 따라서 평평하게 수평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초당 0.5에서 1m 정도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0.5에서 1m per sec라고 표현을 하고요. 초 단위를 나타내는 세컨드, 세크 단위를 씁니다. 수평 이동 시 0.5에서 1m per sec. 그런데 이 연기가요, 위아래 수직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서 2에서 3m per sec 속도로 확산되고요. 만약 그 공간이 계단실처럼 이렇게 상하로 좁게 연결된 이런 구조일 때 위아래로 수직 이동을 한다면 이때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빠르게 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계단실 내에서 수직 이동을 할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데 이때는 약 3에서 5m/s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또 어느 틈엔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기의 확산 속도는 수평 이동 시보다 수직 이동을 할 때 더 빠르고 또 계단실처럼 한정된 공간에서 위아래로 타고 흐를 때 미끄럼틀 타듯이 훨씬 더 빨리 퍼진다. 그래서 계단실 내 수직 이동을 할 때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르고 또 초당 단위인 미터/세크 단위로 각각의 이동 속도를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화염이 확산되려면 이러한 열이 전달되어야 화염이 확산될 텐데요. 그러니까 열이 전달된다는 건 상대적으로 뜨거운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개가 온도 차이가 있을 때 한쪽으로 옮겨가는 게 열 전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온도의 차이가 생겼을 때 보통은 온도가 높은 곳, 뜨거운 곳에서 낮은 곳, 차가운 쪽으로, 다른 말로는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전달되는 식인데, 이렇게 열이 흘러가는 걸 열 전달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열 전달 방식은 크게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볼 텐데요. 얘 구면이죠. 가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 할 때 열 전도도가 작아야 불붙기 쉽다고 했었죠. 이 전도라는 건 두 가지 물체가 접해 있을 때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해서 흐르는 걸 전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례로 뜨거운 미역국에 담궈둔 쇠숟가락의 손잡이 부분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거라던가, 또는 쇠 막대기 같은 거 한쪽을 라이터로 지지고 있으면 반대쪽까지 열이 전달되는 거, 또는 손난로를 쥐고 있으면 손이 뜨뜻해지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열전도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전도의 특징은 손난로를 쥐고 있었던 것처럼 한 물체가 다른 물체랑 직접 접촉해서 열이 전달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화재 상황에서도 화염 자체랑은 거리가 좀 있었지만 접촉해 있던, 인접해 있던 다른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는 게 이러한 전도에 의한 현상인데요. 다만 이런 열전도에 의해서 화염이 확산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러한 열전도도, 열이 인접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이런 성질이 작아야 자체적으로 열을 계속 축적하고 있어서 가연성 물질이 되기에 좋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 대류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렇게 기체나 액체 같은 유체의 흐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걸 대류라고 하는데요. 일례로 방 안에서 난로를 틀면 이 난로 가까이에 있던 공기는 난로에서 나오는 열을 직접 받는 열 전도가 일어나서 점점 뜨거워지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고, 난로에서 좀 먼 곳에 있었던 공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뜨거웠던 공기는 위로 이동하면서 난로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나중에는 차가워질 것이고, 처음에는 차가웠던 공기는 아래로 흘러가면서 난로랑 가까워지니까 뜨겁게 데워지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서 얘네가 뱅글뱅글 도는 이러한 대류가 일어남으로써 방 안 전체가 따뜻해지는 이러한 열의 순환에 의한 전달 방식을 대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얘네들 중에서는 비중이 가장 큰 게 이 복사인데요. 복사는 열 에너지가 어떤 와이파이 같이 파장 형태로 방사되면서 전달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파장 형식으로 방사를 하는 거니까 화염이랑 직접적인 접촉 없이 연소가 확산된다는 점이 복사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화재 현장에서 인접한 건물을 연소시키는 주 원인이 이 복사열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에너지의 파장이니까 이 파장을 방해하는 차단물이 중간에 껴서 가로막고 있으면 이런 복사열이 전달되지 않겠죠. 그래서 나중에 피난기구 같은 거 볼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떤 은박지 같은 옷이 있어요. 방열복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는 이유가 이 복사열을 다 반사시켜서, 이 파장을 반사시켜서 화재 현장에서 좀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갖춰 입는 그런 옷을 방열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사열은 이런 식으로 화염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파장의 형태로 방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파장을 차단하면 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고요. 또 보통 화재 현장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풍상 쪽이 바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풍하 쪽보다 복사열의 전달이 더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화염과 직접 접촉 없이 열이 파장 형태로 전달되는 방식이 뭐냐고 물으면 복사라고 고를 수 있겠죠? 이러한 특징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재의 양상은 실내 화재에서 어떠한 진행 양상을 보이는지 다루고 있는데요. 불이 나서 활활 타오르다가 불길이 다시 사그라질 때까지의 과정을 크게 4단계인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화원, 어떤 불이 시작된 그 근원이 되는 어떤 가연물의 일부분에서 조그맣게 연기가 막 피어오르다가 이제 그 열이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 퍼지면서 연쇄 반응을 막 일으키겠죠?
그렇게 불길이 점점 커지면서 벽이나 칸막이 또는 커튼같이 수직 형태로 세워져 있는 다른 가연물들을 타고 천장 쪽으로 번져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방 안에 막 가연성 증기가 잔뜩 쌓이다가 그 켜켜이 쌓여있던 증기에도 불이 확 옮겨 붙으면서 아주 막 폭발적으로 불이 번지고 급기야는 옆방으로 또는 건물 전체로 그리고 더 커지면 인접한 옆 건물로까지 불이 점점 확대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별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초기에는 아직 실내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면 아직은 조그만 데서 연소가 이제 막 시작되는 정도니까 방 안 전체 실내 온도는 아직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고요. 이 초기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그 불이 시작되는 화원이나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보통 발화 부위, 불이 붙기 시작한 그 부위는 훈소 현상, 아직 불꽃이 생기지는 않고 그 가연물 내부에서 지글지글하고 있는 상태인 훈소 현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초기 단계의 특징이고요. 이러다 불꽃이 막 일어가지고 조금씩 그 불길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성장기겠죠. 이러한 성장기에 이르면 이때는 이제 내장재 같은 곳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실내 온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저것 막 태우기 시작하면서 가연성 증기가 뿜뿜 나와서 그 증기들이 천장 부근까지 막 켜켜이 쌓여 있는데 어떤 불길이 그 증기에까지 확 옮겨 붙으면서 밑줄, 일순간 실내 전체가 폭발적으로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오버 상태가 될 수 있는 게 이 성장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장기의 플래시오버. 자, 그러면 이제 이 공간 내부가 전부 다 불길에 휩싸여 있는 화염이 가장 충만하고 연소가 최고조 상태인 최성기 단계가 되겠죠. 근데 그 건물이 나무로 된 목조 건물인지 또는 불에 좀 강하게 만들어진 내화 구조의 건물인지에 따라서 이 최성기, 불길이 가장 크게 치솟는 단계가 되기까지 각각 소요되는 시간과 온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목조 건물일 때는 건물 자체가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나 타기 쉽겠어요. 그래서 이 최성기가 되기까지 10미닛, 10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 최성기 때 온도도요. 1100도에서 1350도 가량까지 엄청 높게 치솟습니다. 왜냐면 건물 자체를 집어삼키고 있으니까 온도가 엄청 높겠죠. 반면에 아예 지을 때부터 불길에 좀 버틸 수 있는 내화 구조로 된 건물의 경우에는 목조 건물보다 두세 배가량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서 최성기에 도달하기까지 대략 2-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실내 온도도 약 800도에서 1050도 정도로 목조 건물보다는 비교적 낮은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래프 보시면 목조 건물은 10미닛, 10분 만에 짧게 고온으로 훅 치고 떨어지니까 고온 단기형 그래프로 나타내고요. 그에 비해 내화 구조의 건물은 목조보다는 낮은 온도로 최성기까지 오래 버티기 때문에 저온 장기형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는 고온 단기, 내화 구조는 저온 장기, 이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불길이 모두 사그라들면 이제는 불이 약해지는 감쇄기에 이르겠죠. 그래서 최성기 때 절정으로 타면서 이제 웬만한 건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감쇄기에 이르면 화세, 불길의 세기도 점점 감쇄하고 온도도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의 성상 4단계의 특징을 살펴봤고 몇 가지 더 체크해 보자면 일순간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플래시오버, 플레임오버, 롤오버 다 아니고 플래시오버였고 이러한 플래시오버는 어느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죠? 성장기 단계에서 나타나서 플래시오버 이후로 최성기로 이어졌다는 거. 그리고 목조 건물은 고온 단기, 내화 구조는 저온 장기.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방학개론 단원 마무리해 보았고요. 처음 등장하는 용어들이 많아서 지금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잘 정리해 주시면 또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단원들에서도 훨씬 더 쉽게 접근해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화이팅 외쳐보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보실 교재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댓글창에 남겨놓은 공식 판매처 링크나 또는 챕스랜드 찐정리, 문신 이론서를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힘찬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